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서 킹의 유대교 26번째입니다. 그간에 다른 민감한 주제가 많이 생겨서 약 3개월간 쉬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시킹의 명저 유대교를 여러분에게 읽고 요약해 드립니다. 5장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 7. 유대인에게도 인권이 허용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유대교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 그 다음에 포로이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그 다음에 중세랍비 회당 패러다임으로 갔다가 이제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당분간 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 그 가운데 7번째 유대인에게도 인권이 허용되다. 오스트리아의 계몽적인 황제 요셉 2세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관용 칙령을 통해 유대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인권을 허용했다. 이 황제 요셉은 1781년 82년 보헤미아 모라비아 사람을 위해, 그리고 1783년 헝가리 사람을 위해, 그리고 1789년 갈리시아 사람을 위해 관용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들도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황제가 친히 유대인의 국가적 법률적 해방을 공포했고, 유대인의 해방이 국가 질서와 법률 질서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모든 유대인을 국가의 유익한 시민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함께 유대인은 독일어처럼 들리는 이름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했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유대인은 슈바르츠, 까맣다는 말입니다. 흑색, 까만색, 그리고 프라이스, 희다, 흰색으로부터 시작하여 릴리엔탈, 릴리에는 백합이고요. 탈은 계곡입니다. 백합계곡. 혹은 로젠탈, 로젠은 장미, 장미의 계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일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책 때문에 계몽을 단호히 추구하던 황제는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특히 그에 속한 랍비들에게 저항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유대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금 건너뛰고요. 위대한 헤겔은 이미 그가 젊은 시절에 쓴 글에서 야훼 하나님을 단순한 일치의 원리로만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분열의 상징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헤겔은 자신의 종교 철학 강의에서 유대교를 희생시킨 대가로 삼중적인 기독교와 이상화된 게르만 민족을 절대 종교라는 위대한 종합으로 한데 묶었다. 그리고 헤겔의 마술로 19세기 개신교 신학의 교부라고 불렸던 프리드리히 실라헤마도 유대교를 이미 오래 죽은 종교로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유대교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보응, 보상, 처벌, 징계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위대한 혁명은 정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이념의 왕국에서 곧 철학과 문학과 음악에서만 일어났다.
그리고 멘델스존이라는 이름도 독일에서는 특히 철학자의 손자를 통해 계승되었는데, 그런 음악가이자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리였다. 그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다시 공연함으로써 거의 망각되었던 그의 작품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제목의 오라토리오와 다양한 교회 합창곡, 교회 한곡 칸타타를 작곡했고,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3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1830년에 교회 한곡 종교개혁 레포메이션도 작곡했다.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는 7살에 이미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그는 그의 조부 모세스가 늘 회피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그들의 자녀들이 받아왔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유대교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교와 근대의 갈등은 철학자와 작곡가만이 아니라 과학자와 문필가와 은행가 도페출란, 독일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교에게 불리하게 끝났다. 그리고 당시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나은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데, 멘델스존은 그 가운데 단지 하나의 사례일 따름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독일의 유명한 다른 유대인 할리 하이네가 신랄하게 말했듯이 세례는 이제 유럽 문화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개몽주의에서 철저한 정치적 결과를 먼저 이끌어냈고 12년 후에는 프랑스도 그렇게 했다. 그것은 미국의 인권 선언과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유대인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시민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직후 그들은 시민적, 종교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치료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조금 건너뜁니다. 이제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독일도 이 서구적 이념에 대한 지배계층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또 위대한 혁명의 높은 가치를 계속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이라는 암호 이름의 도움으로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강요된 개토와 직업금지, 유대인에게 부과된 특별세가 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 조직이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물론 1815년 이후 메테르니히 시절에 이루어졌던 구체제 앙상 레짐의 회복 시도는 계몽주의의 업적을 억압하고 유대인의 해방을 망각하려고 했다. 그것은 기독교적 국가이론, 낭만적인 민족의 신화,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래 점점 더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간 애국주의라는 깃발 아래에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848년 두 번째 혁명의 파도가 밀려오자 이제는 독일에서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최초의 독일 국회가, 독일 의회가 독일 민족의 기본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본권은 유대인에게도 적용되었다. 1869년에는 마침내 북독일 연합이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적 신앙의 다양성에서 비롯한 시민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직업 선택과 거주권 제한의 철폐를 의미했다. 이 모든 것은 빌헬름 제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완전한 시민사회 안으로 유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했다.
조금 건너뜁니다. 독일인과 유대인의 이런 공생관계는 유대문화와 헬라문화의 상호작용과 유대문화와 무어문화의 상호작용 이후에 세 번째로 일어난 유대문화와 이방문화의 세계사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유대문화와 헬라문화의 상호작용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고요. 유대문화와 무어, 이슬람 문화죠. 무어 문화에 또 상호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의 문화와 이방 문화의 세계사적인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뜁니다. 이제 동유럽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유럽의 다른 끝자락에 위치한 러시아에서는 기껏해야 매우 희박한 유대인 상층부 사람, 궁전 유대인, 부유한 상인과 많은 랍비들이 중앙유럽 유대인의 계몽주의와 접촉할 수 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대중은 정부의 후원을 받는 모든 유대인 계몽주의자에 대해 처음부터 유보적이거나 도구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계몽주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시대에 그들은 대부분 여전히 하시림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었고 모든 황홀경과 기적과 환상을 거부하던 권위적인 교권 통치에 맞서 감정적인 열정과 기쁨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처에서 절급게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렸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거나 묵상기도를 올렸다. 여기서도 지도자, 사도, 의인 또는 성자는 주목할 만하다. 여하튼 하시림은 서유럽에서 우리 시대의 마틴 부버를 통해 문학적으로 매우 아름답게 설명되었던 특수한 하나의 종교다. 러시아에서도 유대인의 계몽주의 운동은 랍비와 하시림의 집요한 저항에 맞서 매우 천천히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크림반도와 베사라비아, 특히 폴란드가 합병된 후에 대략 유럽의 모든 유대인의 3분의 2가 살았던 러시아에서 유대인에게 대체로 평등권이 주어졌지만 러시아에는 유대인에게 평등권을 인정하기를 매우 주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교회나 폴란드의 가톨릭교회와 같은 민족적인 종교가 실제로 지배하던 그곳에서 유대교 신자의 민족적 동화가 얼마나 가능했겠는가? 황제의 정책도 실제로는 폭력적이고 단순히 외형적인 동화만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군대 복무의 의무를 씌우고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황제 알렉산더 3세 아래서 는 심지어 다시 혹독한 반대 조치가 내려졌다. 폴란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도 곳곳마다 유대인은 다시 보편적인 사회적 불행을 위한 속죄양이 되어야 했다. 폴란드에서 유대교 내부의 계몽은 가장 큰 실패였다. 왜냐하면 랍비 정통주의가 국가의 엇갈린 정책으로 인해 조롱을 당하던 유대인의 계몽운동에 맞서 하시림 운동과 동맹을 맺었고 동유럽에서는 중앙유럽과 저유럽과는 반대로 학문적인 랍비 대학들을 전혀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역사는 1654년에 브라질에서 탈출한 비난민 23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디 유대인 회당 6개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19세기 초에 아스케나지 유대인 회당이 분열되기까지는 유대인 내부에는 조용한 공존의 시대가 이어졌다. 1830년 초에 독일을 말하는 유대인이 대량으로 이주해 온 이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1880년 무렵에 미국 유대인 25만 명은 거의
독일어만을 사용했다. 독일인 이주자 가운데는 이제 가난한 소매상인과 보따리 장사꾼이 사라졌고 부자와 독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랍비가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독일에서 근대적인 예배관은 급진적인 개혁 이념을 가져왔다. 그들은 독일의 국가교회 체제 안에서보다는 교회 세금과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미국 안에서 개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유대인에게 인권이 허용되었던 유럽 여러 나라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3개월이나 건너뛰지 않고 종종 이 유대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시고요.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이었습니다.